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물론 이제 특정한 법률적인 그 구속력을 또 갖춘 다음에 그걸 처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신탁업자는 좀 더 관리라는 측면에 적극성, 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적극성을 보다 부여한 것이죠. 단순히 보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관리에는 그런 처분의 의미도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생뚱맞는 것이니까 뭐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펀드 투자 광고 시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번 보시죠. 준법 간시인의 사전 또는 사후 확인을 받을 것 그랬습니다. 자, 광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광고 문구 하나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갔거나 과잉 내용이 들어갔거나 은폐한 내용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사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아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4번 보시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그랬습니다. 자, 펀드의 환매 기간은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의 몇 퍼센트? 자, 10%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산 총액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펀드의 환매 기간은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할 수는 있으나 다만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이 몇 퍼센트를 초과하여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와 몇 퍼센트냐면 저희가 통상 10%로 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자, 50%로 정하였어요. 자, 이 입법 취지는 아실 수 있죠. 원래 환매 기간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10% 넘게 시장성이 없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시장성이 있어야 내가 바로 팔린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나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매매가 잘 안 되는 시장성이 없는 재산을 무조건 15일 넘지 말라고 하면 이건 처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더 싸게 내놔서 처분을 해버려야 되겠죠?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실질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장성이 없는 재산이 10% 이상일 때는 이걸 가능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우리가 어디 갔죠? 자산 총액의 50%를 외화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도 국내보다도 추가적인 절차와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국의 어떤 브로커들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든가 현지화하는 과정에서도 또는 현지 법률이 우리랑 상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법 조항이죠. 하지만 왜 10%나 50%냐는 것은 애울 수밖에 없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자, 45번 보시죠. 펀드의 환매 연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2번이 틀렸는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분 환매 연기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죠.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죠. 부분 환매 연기 제도에 대한 내용들 분명 살펴봤습니다. 분명 우리가 연기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번 보시면 파생상품 및 부동산의 운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번 보세요.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의 차입은 가능하나 다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차입은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 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펀드에서는요. 하지만 부동산 펀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부동산은 어떻기 때문이다? 우리가 덩치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금전을 차입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알면 참 재밌는 건데요. 역사적으로도 부동산 재산은 가장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담보력이 좋아요. 담보력이 좋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동이 불가하죠. 즉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금융 상품들 뭐 채권이나 그 밖에 어떤 것들은 그걸 가져간다든가 이동이 원활하지만요.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로 걸었을 땐 그 부동산 담보는 항상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동이 불가해서 담보력이 항상 신뢰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런 식으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자금 대여에 있어서 우리가 원활한 담보 물건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원형질, 그러니까 원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발행한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하지만 부동산은 휴지 조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분명 저 땅은 내 거라는 기본적인 형질이 남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동산 관련한 운용에 대해서는 금전 차입을 꼭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금전을 차입하더라도 나중에 벌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질인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금전 차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옆에 문제 해설 원칙 보시죠. 금전 차입이 금지되어 있는 게 펀드나 부동산 펀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바로 이런 이유가 그 사이에 문맥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47번 보세요. 집합투자 자산의 평가에 대한 답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4번 보시면 집합투자 자산의 평가는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죄송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탁업자 여기가 아니라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집합투자업자예요. 자,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는 신탁업자의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의 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해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탁업자가 남의 집합투자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 평가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기보다는 법률적 테두리를 주고 그 속에서 네가 네 거를 하고 대신 그걸 잘못했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뭐랄까요? 안전장치가 되겠죠.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MMF에 대한 특별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MMF는요.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그 밖에 특별자산에는 MMF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MMF는 뭐다? 대표적인 단기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그 대상 역시도 단기에 뭔가 처분 관리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오늘도 수십 번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MMF에서는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더 알아보기 부분 좀 같이 보실까요?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증권 펀드 보시면 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파생상품, 특별자산 모두 우리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파생상품은요. 위험 해지 차원에서 투자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증권 펀드라 하더라도 부동산, 특별자산을 왜 허용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증권펀드가 투자하려는 그 증권에는요. 다른 펀드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펀드 오브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펀드라는 건 여러 상품들을 사서 그것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다양한 상품을 사서 위험을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펀드라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고 현기차 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일까요? CJ 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고 이런 걸 사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줄인다. 그 다음에 부동산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미 그렇게 여러 상품들을 섞어서 산 그 펀드들을 사는 거예요. A라는 회사의 펀드 사고요. B라는 회사의 펀드 사고요. C라는 회사의 펀드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펀드 자체가 이미 다
흩어져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서 다시 흩어뜨려 놓는 거, 분산 투자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펀드들을 산다는 건 그 안에 다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동산에 투자한 펀드를 여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한 그 펀드를 사서 해칭을 하려는 이 펀드는 그럼 결국 부동산에 투자한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만 직접적으로 하는 걸 막는다? 펀드 투자, 증권 펀드라고 해서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따라서 증권 펀드는 부동산 당연히 투자 가능하고 특별 자산도 투자 가능합니다. 부동산 펀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 자산도 마찬가지고 혼합 자산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과 같은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펀드 상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펀드를 부동산만 투자하고 증권 투자를 못하게 하면 위험을 어떻게 낮춥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락됐을 때. 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라 하더라도요. 자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은 폭락했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주가가 급등했을 때 그때 이득을 남길 수 있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을 만들기 위해서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특별자산을 다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담아놔야 된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MMF는 그 특유의 단기금융상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MMF가 특별자산에 투자할 수 없는 이유는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너무 들어가서는 또 우리가 우리 지금 학회 모임이 아니니까요. 요 정도 수준을 기억하셔도 충분히 문제 마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죠. 펀드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보시죠. 투자회사에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투자회사에서 정관이 정하는 상황에 대한 의결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의사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 이제 의사회 해야 되는 일과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구별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뒷부분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을 구분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요것도 자주 나오는 편이죠. 두 번째 보기.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명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해야 된다는 그것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쉽게 아실 것 같습니다. 자, 5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신탁 의 투자자 수익자 총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수익자 총회를 우리가 개최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뭔가 총회라는 것은 회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노사 관계랑은 관계가 없는 거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노사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 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 위원회는 상관이 없지만 노조들이 하는 회의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런데 노조들이 하는 회의에서 의장을 사주인 CEO가 가서 해요. 그럼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본인들끼리 모여서 본인들의 이익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선출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수익자 총회 역시도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하는 것인데, 자, 이 수익자 총회 의장은 집합투자업자가 한다? 이것은 아까 노조들의 어떤 회의의 내용을 CEO가 하는 것과 같은 격이죠. 전혀 얼토당토 안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회의 누가 하겠다고 하면 나올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수익자 총회의 의장은 바로 수익자 중에서 한 명이 선출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 수익자 총회에서 나오는데요. 소집권자는 집합 투자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신탁업자, 수익증권 5% 이상 수익자, 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 이상 보유한 수익자라고 규정하는 것은요, 너무
이럴 수 있죠. 얼핏 생각하기엔. 아니, 나도 수익자로서 내가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5%만큼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너무 한 주 한 주 가진 사람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하면 이건 업무 효율이 떨어져요. 자, 한 주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나 회의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태클 거면은 이거 업무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분 이상을 가진 사람, 즉 진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나머지 것도 이해하시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51번 보시죠. 펀드의 투자 회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보시면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펀드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인데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에게 위탁을 했죠? 우리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산을 운용해야 될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그 운용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해줄 펀드 판매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재산들을 관리해주는 신탁 관련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이 과정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 처리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투자에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외부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이 두 가지 차이점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뭐 우리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죠. 52번 보시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내용은 4번입니다. 발기인은 최초 감독이사의 선임 시에는 제외시켜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초로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최초 감독이사의 선임 시에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최초의 발기인이 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그 상품이 런칭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떨 수가 있어요. 내부 관계자들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외부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지만 처음에는 아닐 수 있거든요. 따라서 최초 감독이사의 선임 시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는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3번 보시면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세요. 투자회사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요. 주주총회가 아니라 의사회의 결의로 변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투자회사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변경을 합니다. 오히려 더욱 주요한 사항이 주주총회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관 결정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앞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사항이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는 걸 슬슬 아실 수 있겠죠? 다른 문제들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익명투자조합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등록을 신청을 하고요.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 시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도 투자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기억해야 되는 문항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54번 보시죠. 집합투자기구의 발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는데요. 공모, 사모 모두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현물로 납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모 투자자는요, 불특정 다수와 어떤 펀드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공정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명확해야 됩니다. 사모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끼리 채널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끼리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도 스스로들 다 이해가 가능했다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공모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하게 내용이 규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떨 수가 있느냐,
현물로 납입이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도대체 그 받은 현물에 대한 평가, 부동산이든 골동품이든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로 쳐야 되는지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공모펀드에 현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모펀드 자체의 성격을 우리가 훼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물 납입은 공모펀드는 안 되고 사모펀드에서만, 그것도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모펀드 내부에서도 뭘 걱정하는 거예요? 현물에 대한 평가, 측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상호 다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전원의 동의를 했을 때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55번부터 마저 법규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펀드와 관련된 법규 지점을 상세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펀드 운용하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후에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뒷부분에 법률 쪽이 한 번 더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서 좀 고생해 놓으시면 뒷부분 그쪽에서 좀 더 편하다는 이유,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